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나이가 들고 치아가 약해지면 씹는 힘이 떨어져서 먹는 즐거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씹지 못하면 식사의 질이나 영양의 균형이 저하돼 체력 유지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치아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들 수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맞춤식 틀니인 자석 틀니에 대해 전주 미르치과병원 정회웅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로 입속 건강을 챙깁시다. 치약 박사 정혜웅 원장과 함께 맞춤식 틀니인 자석 틀니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석 틀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틀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틀니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치아가 전혀 없을 때 만들어주는 완전 틀니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그 어금니 쪽에 또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해 넣어줄 수 있는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잔존한 그 치아의 뿌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해주는 자석 틀니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잇몸이 너무 없어서 틀니가 유지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2개 심어서 거기에 그 바타입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그 임플란트 특수 틀니가 있고요. 또 이런 임플란트 특수 틀니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임플란트 심 때 거기에 그 연결하는 구조물이 그 똑단추 같이 틀니에 따까닥하고 연결되는 이런 틀니를 해줄 수 있는 특수 임플란트 틀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주게 되면 상당히 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자석 틀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자석 틀니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진료한 환자의 그 경우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는 위쪽에는 치아들이 그 브릿지로 해가지고 연결돼서 이가 있고요. 아래는 전혀 이가 없이 틀니로 사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치아들의 잇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너무 많이 흔들리고 또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도 거의 다 내려가 있어서 사실은 치아를 거의 다 빼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뼈에 묻혀 있는 치아를 남겨놓고 나머지 치아는 다 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아는 신경치료와 거기에 이제 보철적인 그 뚜껑을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또 잇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틀니가 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임플란트를 2개 심어서 위에는 자연 치아에 자석을 붙일 수 있게 해주고요. 네. 아래는 임플란트에 자석을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틀니에 그 자석을 이제 연결해주고 뿌리와 자연 치아의 뿌리와 그다음에 임플란트에 그 자석이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보면 왼쪽에는 치료 전 상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완전 틀니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런 그 일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석 틀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틀니와 비교했을 때 네. 자석 틀니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석 틀니의 장점은 방금 말씀 중에도 조금씩 나왔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자석을 이용해서 그 틀니가 잇몸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죠. 그래서 사실은 잇몸뼈가 아주 좋은 경우는 틀니를 잘 만들어줬을 때 잘 유지가 되는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그 유지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지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또 그 씹는 힘을 제대로 낼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이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자연스럽게 틀니를 이용해서 해주기 때문에 신미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그 자석 틀니는 넣었다 뺐다 하는 탈착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손이 좀 불편하거나 지체 부자유자 이런 분들도 틀니를 쉽게 넣으면은 딸가락 그 달라붙기 때문에 아주 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치아가 고르고 아름다우면 전체적인 얼굴도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잖아요. 네. 자석 틀니로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자석 틀니는 물론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그 틀니를 했을 때 이렇게 치료 전 후를 이렇게 그 임상 증례를 보게 되면 틀니를 안 꼈을 때는 안모가 매우 들어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부자연스러운데요. 네. 이렇게 자석 틀니든 완전 틀니든 이렇게 틀니를 해주게 되면 안모가 아주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 틀니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석 틀니의 경우는 이제 그 틀니에 자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석의 그 자력, 얼마나 그 자석에 그 붙는 힘이 잘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자석은 일반적으로는 그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틀니를 좀 깨끗이 하겠다 해서 아주 고온에 150도 정도 이상 되는 고온에 좀 끓인다든지 그러면 자력이 상실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건강검진이라든가 어떤 검사를 위해서 MRI,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자기장이 나오는데 그런 자기장에 노출이 되면 그 자력이 힘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사선 검사할 때는 틀니를 빼고, 왜냐하면 자석은 틀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틀니를 빼고 찍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속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자석은 그 스테인리스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그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간혹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심장 박동기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끼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자석이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가능하면 이런 그 자석 틀니를 하는 것을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틀니를 깨끗하게 세정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구강 내에 넣었을 때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틀니와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석 틀니든 일반 틀니든 저희들이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음식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틀니 하방에 있는 잇몸뼈가 훨씬 더 빨리 그 녹아 내려가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이 헐거워지면서 유지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자연치아가 있을 때는 저희가 씹는 힘이 10개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완전 틀니를 했을 때는 2개의 힘 정도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런 자석 틀니를 했을 때는 4개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지 이 자석 틀니를 오래도록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자석 부분과 틀니 부분에 갭이 생겨서 그런 자력의 힘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하면서 사용하시면 자석 틀니를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석 틀니의 관리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의학 박사 정혜웅 원장과 함께 맞춤식 틀니인 자석 틀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눈과 손이 병을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몸의 모든 부분을 서로 관련지어 바라보는 통합기능의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자인병원 조용현 과장과 함께 통합기능의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높이는 통합기능의학. 환자 개개인에 맞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용현 과장과 함께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는 통합기능의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합기능의학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한데요. 어떤 의학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통합기능의학은 주로 난치성 질환, 혹은 만성 질환, 혹은 미병을 주로 다루는데요. 이것에 이제 양방, 한방, 아유르베다, 요가, 보안 대체학 등 건강에 관련된 그런 개념을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불균형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주는 최신의 어떤 융합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융합 의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타고난 것과 주변 상황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병원에 가도 이렇게 문진하면서 제 체질이나 주변 상황을 물으시잖아요. 통합기능의학이 다른 치료 방법과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통합기능의학은 개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맞춤의학이라고 할까요? 이 환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유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후천적인 어떤 음식과 환경의 문제에 본인에게 반응하는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진료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병을 진단받은 상태가 아니지만 몸이 불편해서 혹은 특히 만성 피로같이 그런 경우에 병은 없지만 피로하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떤 병의 진단보다는 그 환자의 어떤 에너지의 발현이라든가 이게 활동성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몸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떤 전통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통합기능의학에서 따로 다루는 질병 분야가 있나요? 예. 하여튼 통합기능의학에서는 환자들이 전에 전통적인 의학 방법으로 검사했을 때 네. 질병은 안 나오지만 본인의 어떤 불균형, 피곤함이라든가 이런 잠을 못 잔다든가 이런 문제들, 불편한 것들을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 불편함들을 호소하시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병명으로 보자면은 대사성 증후군,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네.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대사성 증후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루푸스라든가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어떤 다발성 신경염이라든가 이런 백반증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소화성 질환들, 그러니까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그다음에 대장염, 네. 크론스 디시스 이런 장루수 증후군과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병명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런 환자들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특히 피부 질환들이 많이 났거든요. 아토피, 건선, 그다음에 어떤 두드러기, 그다음에 이제 만성 잘 낫지 않는 여드름들 많이 났죠. 근데 통합기능의학만의 그럼 진단법이나 뭐 진단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통합기능의학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 대사의 불균형에 때문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좌우를 해서 어떤 지금 현재 불편한 증상,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본적인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불편한 증상들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환자분 오시면은 그 질문지가 다 있고 그걸 하고 나면 1차적으로 기능 영양 검사라고 해서 네. 한 혈액 5cc 정도 뽑아서 한 49항목을
분석을 해가지고 한 90여 가지 이상의 질병을 분석해내거든요. 네네. 1차적으로. 네. 그 스크리닝 테스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위장 문제 있다, 위 저산증이 있다, 장누수 있다, 뭐 기생충이 있다, 영양 불균형이 있다, 간 기능 떨어져 있다, 콩팥 기능 떨어져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어떤 중금속 위험이 있다. 이런 그 스크리닝으로 그 정보를 주면은 그걸로 2차 검사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치료를 합니다. 2차 검사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항목에 따라서 또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 영양 검사를 하고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영양 불균형이나 식생활 문제를 분석해 주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산 저하라든가 장누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유기산 검사라든가 펩시노겐 1, 2 이런 그 위산 분비에 관련된 검사들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치료해 주면 다른 부분들도 함께 좋아지고 1차적으로 기능 영양 검사하고 네. 2차 검사로 그 1차 검사에 따른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하는데 모발 중금속 검사, 네. 타액 호르몬 검사, 그다음에 뭐 유기산 검사, 그다음에 음식 알러지, 그다음에 활성산소 검사, 장 기능 균형 검사,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방암이 재발하느냐, 유방암을 걸릴 확률이 많냐, 호르몬의 대사에 관련된 소변으로 에스트로넥스 검사라고 이제 그런 검사도 있고요. 다양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 그리고 항산화 능력 검사는 어떤 검사인 건가요? 활성산소하고 항산화 능력 검사는 우리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들어가서 전자 하나를 뺏겼을 때 생기는 산소가 활성산소인데 네. 그 활성산소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포의 벽이라든가 핵막을 공격을 쉽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활성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항산화 능력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혈액 검사로 정상 범위를 들어와 있는지 정상 범위에 벗어났는지를 봐서 항산화 능력이 많으시면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고 네네. 활성산소는 많은데 항산화 능력은 줄어들어 있으면 이 환자는 1년, 2년 안에 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암세포가 점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물론 암세포는 대사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기서부터 대사의 엄마란스로 몸 안에 노폐물이나 독성물질, LPS 같은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는 물질들이 몸에 생겨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 물론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죠. 이런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검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나 이런 언밸런스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시니까 항산화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죠. 그러면 활성산소는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항산화 능력은 높을수록 좋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통합기능학은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이 대사에 관련된 것이고 네네. 몸이 맑으면 혈액이 맑으면 병이 안 걸리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조용현 과장과 함께 통합기능의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해 갖추는 것을 준비라고 하죠. 공부나 운동을 포함해 어떤 일에도 평소에 미리 준비를 해왔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나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해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보다는 내일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부터 건강관리에 힘써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건강할 때 지키자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